69세 박인숙 씨는 평생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두 자녀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당당하게 혼자 살아왔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은 그녀의 집 문 앞에 어느 날 정체 모를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던 날부터 시작됐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박인숙 귀하.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열어본 순간 인숙 씨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정신과 진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예약을 잡아놨더군요. 진료 목적란에는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 상담 신청서였어요. 벌써 상담 날짜까지 잡혀 있었고 보호자 동반 필수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이었거든요. 정신과 진단서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없대.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하면 요양원 보낼 수 있어. 재산은 그때 정리하면 돼. 후견인 신청하고. 인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자식들이 멀쩡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메시지는 더 있었습니다. 엄마는 착하니까 병원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올 거야. 의사한테는 우리가 미리 얘기해 놓으면 돼. 그날 밤 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온 결과란 말인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큰딸네 집 거실에는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일부러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갔어요. 우리 애들이 다 모였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큰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엄마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신과인데요. 치매 조기 진단 잘하는 곳이래요. 인숙 씨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그 표정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큰딸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실 게 뭐 있어요? 그냥 가시면 되죠. 그날 인숙 씨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 봉투가 어떻게 자신의 문 앞에 놓이게 됐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누가 절 도와주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며칠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같은 동에 사는 젊은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202호 박인숙 할머니 맞으시죠? 그 서류 봉투 제가 놔뒀어요. 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은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병원에서 행정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할머니 자녀분들이 병원에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할머니를 데리고 올 테니 치매 초기 진단을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숙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건 불법이라고요. 근데 나가시면서 자녀분들끼리 하시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다른 병원 알아보자. 어차피 우리가 잘 설명하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가시는 걸 봤어요. 상담 예약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혼자 사시거든요. 인숙 씨는 청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속았을 거야. 그날 오후 인숙 씨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가 인숙 씨를 맞았어요. 인숙 씨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기이자 학대예요. 만약 억지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불법 감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일단 어르신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시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정밀 검사 받으시고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자리에서 녹음하세요.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 뒤 인숙 씨는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치매 소견 없음. 연령 대비 인지기능 정상 범위.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매우 건강하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또렷하십니다. 인숙 씨는 그 진단서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큰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정신과 예약 있잖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꼭 가셔야 해요. 인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병원 가기 전에 너희 집에 들를게.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인숙 씨는 가방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단서와 법률 서류들을 챙겨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큰딸, 아들,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얘기예요? 병원 늦겠는데. 인숙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준비한 서류들이야. 정신과 예약서, 요양원 상담 신청서, 그리고 너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큰딸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들이 뭘 계획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야. 인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초기 진단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엄마가 요양원만 가면 재산 정리는 쉬워. 후견인 신청하면 법적으로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야? 큰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요양원에 가둬놓으려고 했어? 인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은 사기기도,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불법 감금 시도에 해당할 수 있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 밖에는 변호사, 경찰관 2명, 그리고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인숙 씨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인숙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김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박인숙 씨의 자녀분들이 저지르려 한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관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큰딸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인숙 씨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잠깐만요. 애들아, 너희들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맞지? 자녀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인숙 씨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인숙 씨는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내 재산에 대해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 둘째, 나를 요양원이나 병원에 강제로 보내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 셋째,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나는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 시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해. 큰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6개월이나요? 그래. 6개월 뒤에 만약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가족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인숙 씨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법적 합의서로 만들어 주세요. 만약 이 조건을 어기면 그때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자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일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비슷한 시도를 하신다면 그때는 법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인숙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애들아, 6개월 뒤에 만날 때는 진짜 내 자식들로 돌아와 있기를 바란다. 청년이 인숙 씨의 가방을 들어줬어요.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길,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소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인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만약 그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그땐 정말 끝이겠지만 그날 이후 인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들과의 연락은 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르면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고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단골 식당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푸짐하게 담아줬어요. 청년 민주는 일주일에 2번씩 인숙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도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회복지가 뭔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제 6개월이 다 됐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희가 엄마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인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와. 토요일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큰딸과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거실에 앉은 자녀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상담받은 기록이에요.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가족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쓴 반성문이에요. 인숙 씨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손으로 쓴 긴 편지였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변한 거야? 큰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완벽하게 변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엄마 재산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 거예요. 그냥 엄마의 자식으로 남고 싶어요. 인숙 씨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6개월 전에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배신감이 컸거든. 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너희들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건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가족인 거더라. 큰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인숙 씨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떡과 과일을 들고 나왔어요. 자, 먹어라.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준비했어. 자녀들은 떡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자녀들이 돌아간 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자녀분들이 오셨다면서요? 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할머니. 민준아, 너도 이제 내 가족이야. 진짜 손자처럼 생각해도 되지? 민준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 씨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서류 봉투가 문 앞에 놓였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 봉투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녀들의 배신을 알게 됐고, 법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69세라는 나이가 무의미하다는 걸,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인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다음 날 아침 인숙 씨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약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멀리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같이 걸어요. 인숙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숙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문 앞에 버려진 서류 봉투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고통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진실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인숙 씨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숙 씨는 압니다. 인생은 끝까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심지어 자식들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인숙 씨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